안녕하세요, 이에스더입니다. 오늘은 친하긴 하지만 왠지 내 마음 한편을 답답하게 만드는 사람, 다른 사람들하고는 안 그런데 유독 이 사람하고 있을 때는 내가 늘 맞춰주고 끌려다니게 되는, 알게 모르게 내 마음을 쥐락펴락하고 있는 심리 조종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심리 조종자는 간단하게 말해서 내 마음을 지배하는 사람이에요. 특히 부정적인 감정이나 부정적인 사건을 아주 잘 엮어서 그걸로 상대방을 옴짝돌싹 못하게 하면서 그렇게 사람을 제압하고 통제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다 그런 건 아니고요. 대체로 처음에는 아주 친절하고 자상한 이미지를 보이는 경우도 많아요. 상대방에게 듣기 좋은 말도 아주 잘해주고 상대방을 특별한 존재, 대단한 사람으로 이렇게 띄워주기도 하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내가 아주 특별한 사람이 된 것처럼 뿌듯하고 들뜬 행복을 느끼게 해주다 보니까 이 사람은 나랑 정말 잘 맞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특별한 관계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신의 본색, 통제 욕구와 독선을 드러내면서 상대방을 자기 생각, 자기 주장에 따르게끔 만드는데요. 어떨 땐 좋은 말로, 또 어떨 땐 위협으로, 때로는 이제 표정이나 이렇게 침묵으로, 그러다가 폭력, 그것도 안 되면 눈물로, 울고불고 하소연을 해서라도 어떻게든 끝까지 자기 뜻대로 상대방을 조종합니다. 그런데 이 심리 조종이란 단어가 왠지 좀 무섭게 들리죠. 사람을 막 조종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왠지 좀 특정한 사람들한테만 해당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실제로는 의외로 아주 가까이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특히 부부 사이나 연인, 부모와 자녀, 친구, 동료, 이렇게 아주 가까운 관계에서 심리 조종이 자주 일어나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 가까운 사이다 보니까 이것을 심리 조종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막상 너무 힘들고 괴로워도 가족이니까, 20년, 30년 된 내 친구니까, 직장 상사니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힘들지만 그냥 어쩔 수 없이 자기 혼자 그냥 그대로 감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본인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강압적으로 지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남들에게 오픈하는 것 자체가 너무 고통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꽤 많은 분들이 어느 누구에게 도움도 요청하지 못하고 전혀 내색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혼자서 괴로운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서 상대방이 자신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면서 그렇게 정신적으로 예속화하는 행동을 가스라이팅이라고 말하는데요. 미국의 심리치료사인 로빈 스턴이 가스라이팅이란 연극,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요. 그걸 보고 심리학적 개념으로 정리했어요. 영화 속에서 남편이 아내 몰래 집안에 있는 등불에 빛을 낮춰요. 당연히 아내는 집안이 어두워졌다고 말을 하겠죠. 그럴 때마다 남편은 무슨 소리야? 넌 똑같은데? 뭐가 달라? 막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상황을 조작하고 사실을 왜곡하면서 결국에는 아내가 본인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데요. 영화 속 아내처럼 사람들은 이렇게 계속적으로 심리 조종을 당하다 보면 처음에는 분명히 내 생각이 맞는데, 내가 본 게 확실한데,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도 점점 내 생각이 틀렸나? 내가 좀 잘못됐나? 이런 자기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럴 때 심리 조종자들은 상대방을 더욱더 질책하고 폄하하면서 결국은 상대방이 나한테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나 보다, 이렇게 자신의 인지 능력이나 판단력을 잃게 만드는 건데요. 최종적으로 심리 조종의 피해자들은 나는 판단력이 없기 때문에, 나는 뭔가 문제가 많고 잘못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뭘 해도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심리 조종자에게 모든 걸 맡기고 모든 걸 의존하면서 끌려다니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전형적인 가스라이팅의 수법인데요. 흔하게 일상에서도 친구 사이다, 그럴 때 저 친구가 다른 사람을 만나지 못하게 하려고, 나 혼자 독차지하려고, 친구가 다른 사람을 만나면 야, 그 사람 좀 이상한 것 같더라, 아까 그 사람이 너 쳐다보는 눈빛 봤어? 너무 안 좋던데?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주입과 세뇌를 시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친구도 처음에는 새로운 사람한테 호감을 가졌더라도 반복적으로 자꾸 나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진짜 좀 저 사람이 이상한가?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없나?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점점 그 사람과 거리를 두거나 관계를 정리하는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겠죠. 또 부부 사이에서도 갈등이 생길 때마다 난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남편이 막 화를 내면서 당신 때문이다. 당신 때문에 다 이렇게 됐다. 내 인생은 당신을 만나서 불행해졌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본인이 분노 조절을 잘 못해서 심하게 막 화를 내는 것조차도 당신이 나를 이렇게 화나게 만들어서 그런 거다.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조종을 당하다 보면 어느새 내가 또 잘못했구나. 내가 또 남편을 화나게 만들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심지어 죄책감까지 느끼게 되는 상황이 될 수 있겠죠. 물론 이런 모든 상황이 다 심리 조종이라는 건 아니고요. 쉽게 예를 든 거예요. 하지만 알게 모르게 일상에서 심리 조정이 많을 수 있겠죠. 심리 조종자들은 근본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품었던 전능성에 대한 환상, 내 맘대로 생각하고 내 맘대로 행동하는 그런 환상을 내가 쉽게 조종할 수 있는 대상에게 행사하면서 그걸로 우월감을 느끼고 만족감을 느끼는 아주 미성숙한 정신 연령이 낮은 상태가 많아요. 자신의 미성숙함을 대신 책임져주고 보호해줄 수 있는 그런 부모 같은 존재를 늘 갈망하는데요. 본인이 잘못한 것도 다 상대방 때문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상대방이 그것을 또 받아들이고 죄책감까지 느끼고 책임지게 만드는 심리학에서는 이걸 투사적 동일시라고 하는데요. 상대를 조종하고 지배하면서 상대방을 너무 괴롭게 만들어 놓고 본인은 힘든 감정에서 쏙 벗어나 버려요.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월감을 느끼면서 우쭐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느끼는 우월감은 겉으로는 참 당당해 보이지만 사실 그 내면에는 애착 손상으로 인해 좌절된 수치심을 느끼는 어린 아이의 모습인 경우가 많아요. 자아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관계 속에서 본인이 고통받지 않으려면 힘이 있어야 한다고 믿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언제 또다시 짓밟힐지 모른다는 그런 무의식적 공포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심리 조종을 하는 사람에게만 전적으로 문제가 있는 걸까요?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심리 조종을 하는 사람 곁에는 대부분 또 심리 조종에 취약한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 있어요. 주로 본인의 바운더리가 많이 엉성한 상태에서 공감 능력이 높은 사람들, 남들의 기분을 잘 살피고 남들의 상황을 많이 신경 쓰면서 그렇게 타인을 잘 챙기고 돌보는 유형인데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어린 시절부터 누군가를 돌봐야 하는 환경에서 자란 경우, 부모님의 불화가 심해서 어느 한쪽 부모님과 정서적으로 많이 밀착되었다던가, 엄마를 계속 위로해주는 역할을 맡았다던가, 집에 아픈 사람이 있어서 어린 나이지만 보호자 역할을 했다거나, 가정 형편이나 특별한 사정 때문에 너무 일찍부터 경제 생활을 책임졌어야 하는 경우, 이렇게 정작 본인의 애착 결핍에 대해서는 충분히 슬퍼할 겨를도 없이 그냥 어린 나이부터 누군가를 돌보면서 책임지며 살았던 분들 중에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적으로 상대방에게 지나친 책임감을 가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본인 스스로 나는 누군가를 잘 돌봐야만 하는, 그래야 괜찮은 사람이라는 자기 기준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대방을 잘 돌보면서 자기 가치감과 만족감을 느낍니다. 또 다른 면으로 스톡홀름 증후군을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이건 1973년에 실제로 있었던 은행 강도 사건에서 발견된 심리 기제예요. 강도들에게 인질로 잡혀있던 은행 직원들이 오히려 가해자인 범인들을 감싸고 보호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었는데요. 비슷한 예로 우리나라에서도 1988년에 지강원 사건이 있었죠. 홀리데이란 영화로도 만들어졌던. 이렇게 위협적이고 공포스러운 상황에서 나보다 더 큰 힘을 가진 사람, 가해자에게 심리적으로 공감하거나 동조하는 현상을 스톡홀름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뉴스나 영화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가정폭력이나 데이트폭력 같은 그런 참혹한 취급을 당하면서도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를 옹호하고 따르는 그런 상황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마지막으로 이 심리 조종에 있어서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나타나는 심리, 바로 두려움인데요. 보통은 심리 조종을 당하는 사람만 두려움을 느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가해자들 또한 두려움 때문에 심리 조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이 두려워하는 건 상대방이 자신에게서 멀어질까 봐, 사랑하면 할수록 상대가 필요하다고 느낄수록 더더욱 멀어질까 봐 불안하니까 점점 더 위협을 가하고 상대방을 꼼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 피해자, 심리 조종을 당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두려움은 혼자 남는 것에 대한 두려움인데요. 지금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혼자 남겨지는 것보단 그래도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게 낫다고 여기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마다 각자 기질에 따라서 이 두려움이 어떤 사람은 상대방을 강압적으로 통제하는 방식으로, 또 어떤 사람은 상대방에게 무조건 순응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사람마다 각각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게 정말 어렵거든요. 최대한 친구나 연인까지는 끊을 수도 있겠지만 가해자가 가족인 경우 그 관계를 끊어내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죠. 이렇게 차마 관계를 끊을 수 없는 사이라면 이 상태에서는 반드시 나를 지키는 방법을 찾아야 해요. 그러려면 제일 먼저 자기 확신이 필요한데요. 자기 확신의 팁은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실수도 하고 뭐 특출나거나 대단한 능력자가 아니더라도 나는 좋은 사람이고, 또 나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가장 잘 알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결정도 내가 가장 잘할 수 있고 내가 내린 결정이 가장 정확하고 안전하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힘은 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한 신뢰, 나에 대한 확신. 그 후에 관계를 잘 돌아보세요. 지금까지 강압적으로 지배를 당해왔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것은 사랑도, 관심도, 걱정도 아닌 분명한 폭력이라는 걸 직시하는 거죠. 그리고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그 과정을 꼭 기록을 한번 해보세요. 그동안 심리조종자가 나를 어떤 식으로 위협하고 통제해 왔는지 그 수법과 패턴, 또 그때마다 내가 자동적으로 취했던 내 사고나 행동은 어땠는지, 내가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지, 이런 걸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될 행동들의 리스트도 작성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넘어와서는 안 되는 나만의 불가침 영역을 정해보세요. 심리조종자하고는 상의할 필요도 타협할 필요도 없어요. 상대가 넘으면 안 되는 선, 그 선은 나 자신이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몇 가지 팩트를 머릿속에 딱 입력해두면 좋은데요. 첫 번째로 심리조종자들은 명확하고 짜임새 있고 내면이 단단한 사람에게는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는 것. 두 번째로 심리조종자들은 내 앞에선 참 대단한 사람인 척 하지만 사실 그들의 진짜 모습은 10살, 6살짜리 아이와 같다는 것. 지금 그 사람의 나이가 40이든 50이든 백발 노인이 된 부모님이든 어찌됐거나 심리조종자의 진짜 모습은 그냥 미성숙한 아이, 정신 연령이 아주 낮은 아이일 뿐이지 내가 두려워할 만한 그런 대상이 못 된다는 걸 수시로 떠올려 보세요. 세 번째 제일 중요한 사실인데요. 나는 지금 어른이기 때문에 나 자신을 충분히 지킬 수 있는 상태라는 거. 만약에 어린 시절이라면 힘없고 약한 존재니까 누군가 나를 막 괴롭힐 때 나를 못 지킬 수 있어요. 어리고 약하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 시절을 지나왔고 엄연히 어른이거든요. 마음속에 여전히 아픈 상처가 남았을 수 있지만 팩트는 지금 나는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어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어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요. 그런데 어쩌면 이런 과정 속에서 오히려 나 자신에게 부분적으로 미성숙한 부분이 발견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오히려 반가운 일이에요.
이제라도 나 자신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된 거니까. 또 각자의 상황에 맞게 적절한 멘트를 준비해서 미리미리 연습을 해두는 것도 참 좋은데요.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갑자기 거절할 용기가 없으면 단계적으로 1단계, 오늘 하루 정도 생각해 볼게. 뭐 이런 식으로 1단계를 무리 없이 잘 해냈다면 그 다음 2단계는 좀 더 강하게, 이번에는 상대방의 책임을 한번 살짝 꼬집기도 하면서 좀 더 일찍 말해야지 그랬어. 미리 말해줬어야지. 이렇게 조금씩 단계를 높여가면서 3단계에는 두려움 없이 거절할 수 있는 상태로 발전시키는 거예요. 또 본인의 생각을 막 강요하고 주입시키려고 하면 그때도 1단계.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또 2단계. 그건 당신 생각이고. 이렇게. 3단계는 내 생각은 달라. 이렇게. 그때 상황에 맞는 멘트를 미리 준비해서 실제로 거울 앞에서 직접 소리내서 말하는 연습을 하는 게 좋아요. 그냥 생각만으로 연습을 하면 막상 실제 상황에선 또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심리 조종자와의 관계에서 난 아예 1단계도 시작을 못하겠다. 우리 사이에서는 1단계만 말해도 벌써 큰일이 난다.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그때는 이건 나 혼자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진지하게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혼자가 아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부모나 부부, 또 형제, 자매 이렇게 사랑하는 가족이 심리 조종자라면 너무 슬프죠. 왜냐하면 가족은 아픔도 있지만 또 그 안에는 좋았던 기억, 사랑도 추억도 다 같이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사랑보다 애증이 더 진하다고 하잖아요. 끊어내기엔 그 사람이 너무 안쓰럽기도 하고 또 나마저 떠나버리면 이 사람은 정말 어떡하나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겠지만 누구보다 소중한 건 바로 나 자신. 그 사람이 변하고 또 착해지고 그 사람이 철드는 것보다 내가 다치지 않고 내 마음이 아프지 않은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심리 조종자의 마음속에도 어린아이, 아직 다 자라지 못한 어린아이가 있는 것처럼 그동안 심리 조종을 당해왔다면 내 마음 안에도 지금 울고 있는 가엾고 연약한 아이가 있을 거거든요. 이제는 내 안에 있는 아이에게 내가 직접 말해주세요. 내가 지켜주겠다고. 힘들면 벗어나게 해주겠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그동안 내가 누군가에게 심리 조종자의 역할을 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계시다면 어쩌면 오늘 이 영상이 거울처럼 내 모습을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내 모습을 알면 나 자신이 나를 제대로 알기 시작하면 누가 옆에서 아무리 알려줘도 별로 소용이 없고요. 나 스스로가 내 모습을 잘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이 참 많이 길어졌는데요. 긴 시간 동안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주에 새로운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